반갑습니다. 네, 노승수 목사라고 합니다. 핵심 감정과 신앙 성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3시간 동안 좀 강의를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감정에 관해서 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겠죠. 핵심 감정을 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앙 감정이 어떤 것인지도 좀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한 개인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죠. 제임스 사이어라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 학자는 세계관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 혹은 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세계는 그저 객관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냐면 특정한 방식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의식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만이 아니라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세계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성경은 이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런 거시적, 역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계관이 우리 개인의 세계관이 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숙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혼합 종교로 전락할 위험이 상당하게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세계관을 이제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자신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지각하고 인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이웃과 나누는 사소한 인사와 웃음이 그녀 혹은 그 이의 외도로 이해되어지는 세계를 가지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해도, 어떻게 변명을 해도, 어떻게 납득하게 말을 해 주어도 의처증이나 의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그런 식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이런 의처증이나 의부증의 의심은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 세계에 존재하고 있죠. 근데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의심을 어디에다가 투영하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다가 투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방식의 세상 이해의 어떤 경험들이 세상에 투영되어질 때 거기에 작동하는 우리의 내적인 기제가 있는데, 그 내적인 기제를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 이제 오게 되면 세계관을 단지 어떤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세계관을 습관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습관의 문제라는 것이 결국 이 핵심 감정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핵심 감정이 뭔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핵심 감정은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에 있는 감정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에 있는 감정이라니까 그게 뭘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쉬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그 핵심 감정 중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핵심 감정이 있는데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나 엄마로부터 계속 야단 맞는 어떤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했겠죠.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얘기하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 표현이 있기도 하죠. 소뚜껑은 이제 자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유사한 환경에 노출되어지게 될 때 이전의 경험이 지금 재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가 이전에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그 경험에 의해서 재생되어지고 그 재생되어진 것에 의해서 상황을 인식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제가 좀 전에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평소에 이제 야단을 굉장히 많이 맞아서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많이 맞아서 주눅이 들고 혹은 이제 눈치를 보게 되고 혹은 야단 맞을까 봐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혹은 자기 일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설명하지 못하게 되고 변명을 하려고 들면 이제 야단을 치거나 윽박지르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누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될 때 저 사람은 뭔가 화가 나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뭔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야단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내적인 기제들을 발전시키게 되고 자기 행동을 완벽하게 하려고 들게 되고 자기를 훨씬 더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주의로 흐르는 경향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자기를 보호하는 경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사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수가 굉장히 친절하고 사수가 자상하게 모든 것들을 잘 알려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물어보기가 어려운 거죠. 물어본다는 것은 뭔가 친밀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 대등하고 편안할 때 쉽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인데 물어보기 전에 야단 맞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직장의 사수는 자기 아버지나 자기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떠올리게 될 때 자기 업무를 지시를 받았을 때 물어볼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려고 아마 애를 쓸 겁니다. 직장에서 이런저런 이제 사수가 이런저런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된 내용들을 들을 때는 알아들을 것 같았지만 막상 그것을 자기 자리로 가지고 와서 실제로 해보려고 들면 모르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모르는 것들이 발생하게 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걸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위에 과장도 있을 수 있고 그 위에 뭐 대리도 있을 수 있고 과장도 있을 수 있고 부장이나 차장님들도 계시니까 사수는 뭐 자기 바로 위에 사원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원이 뭐 바쁘겠죠. 뭐 대리가 불러서 갈 수도 있고 과장이 불러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뭘 물어볼까 자기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틀리지 않기 위해서 물어볼 내용을 정리하기도 하고 물어볼 상황과 어떤 여건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기도 하고 막상 물어보려고 하는데 뭐 부장님이 부르고 막상 물어보려고 하는데 뭐 과장님이 부르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못 물어보고 시간은 가고 일은 처리해야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까? 자기 방식으로 이제 일을 처리하게 되죠. 여태까지는 이제 어쨌든 이 자기 사수가 되는 사람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수가 자기도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그 가르쳐 주지 않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을 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제 막 들어온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친구에게 어떻게 지난번에 가르쳐 드린 업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라도 사실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사실 제가 잘 몰랐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반사적으로 이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답하게 되냐면 예, 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데는 자기 방어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혹시 야단 맞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습관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사수는 불러서 그럼 어디 가지고 와 보세요 하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아,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 이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친구는 자기 사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냐면, 아, 친절한 사람이고 자상한 사람이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쉽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정서가 대부분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물어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물어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반복되게 되고, 얼버무리는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 보통 3개월이나 한 4개월 정도면 업무에 적응하게 되지만, 잘 물어보지만 않고 자기 방식으로 하게 되고 방어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 사람은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업무의 이해도도 떨어지게 되고, 그 업무의 이해도가 떨어지게 될 때 결국은 그게 이제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부담이 사수에게 계속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게 사수가 밑에 그 이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친구의 일까지 떠안는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일이 바쁜데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자기 역량을 충분하게, 자기 업무, 자기가 맡은 바의 일을 충분하게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야단을 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투사적 동일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투사적 동일시는 이제 아주 어린아이가 언어가 있기 전에 엄마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이에요. 배가 고파서 우는 것과 어디가 아파서 우는 것과 어디가 불편해서 우는 것을 엄마들은 구분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고 하면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짜증을 이제 울으면서 계속 울다가 보면 엄마의 마음속에 그 짜증의 일부가 투영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단 맞는 것에 관한 두려움을 가진 친구는 이런 자신의 행동, 예컨대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얼버무리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혹은 자기를 이렇게 감추게 되고 위축되어 있게 되고 주눅들어 있는 이런 행동들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답답함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요인들을,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아이가 울면서 자기의 짜증을 엄마에게 전달해서 엄마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처럼 상대방 마음속에 그런 것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일으키게 되니까 야단을 맞게 되고, 야단 맞고 나면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은 나한테 다 대체로 화가 나 있고, 사람들은 나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한다라고 하는 세계가 그 사람에게 형성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평생 가게 되죠. 이런 습관으로서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 습관 안에 사람들은 갇혀 있습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심리학 실험에서 뭐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라든지 셀리그만의 개 실험 같은 데서 보면 강아지를 이제 전기 충격을 주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전기 충격을 주게 되면 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전기 충격을 준 강아지는 나중에 그것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경험한 것들이 몸에 습관으로 어, 자리 잡아서 무기력이 습관화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항상 자유롭기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양육자의 어떤 특정한 행동이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적응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되고, 그 적응하는 방식이
세계관으로 형성되어져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나 정서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중심에 있는 감정을 바로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감정이 있지만 이 핵심 감정에 의해서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핵심 감정은 여러 감정이 아니라 단 하나의 감정을 일컬을 때 핵심 감정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은 주로 초기 아동기 경험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사람이 이제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 처음 만났을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이들도 보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첫 학년,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대학에 진학했을 때 첫 학년이 되게 중요하죠. 선교사도 선교지에 들어가서 첫 번째 텀 중에서도 1년이나 6개월의 기간이 제일 중요한 기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제 심리학자 중에 각인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했던 로렌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렌츠라는 분이 어떤 종류의 실험을 했냐면 그 초기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관한 실험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머리가 나쁠 때 뭐 닭 대가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닭이나 새 종류는 장기 기억을 가지지 못하고 주로 이제 단기 기억만 가져서 금방 뭘 기억했지만 잊어버리는 일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닭이나 오리 같은 새 종류들도 장기 기억을 갖는다는 거예요. 언제 장기 기억을 갖냐면 생후 이제 결혼에서부터 부화하고 나서 첫 번째로 목격한 첫 번째 3분이나 5분간 노출되어진 존재를 뭐로 인지하게 되냐면 엄마로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보통은 이제 이게 뭐 병아리가 부화하거나 뭐 오리가 부화했을 때 처음 보게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엄마 닭이거나 엄마 오리인 거죠. 엄마 기러기거나 그죠?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에 뭐를 노출시켰냐면 축구공을 노출시킨 것이죠. 축구공을 노출시켰더니 이제 엄마 닭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병아리들이 다 축구공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초기에 경험했던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그 와일드 구스 기러기죠. 기러기를 이제 뭐 아이가 부화를 시켜요. 이 야생 기러기를 부화를 시켰는데 이 야생 기러기를 부화를 시켰는데 이 야생 기러기는 어쨌든 그 철새니까 여행을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이 부화를 시켰으니까 그걸 엄마로 알고 하기 때문에 같이 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이동을 해야 될 때 이제 글라이더를 타고 이 야생 기러기들의 이제 이동지로 이동하는 뭐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애 초기의 경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우리 선조들은 태교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엄마 뱃속에서 있을 동안에만 태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후 3돌까지를 태교라고 생각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살 버릇이 8 간다는 표현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아동기의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서 경험하게 되냐면 주로 엄마를 만나서 경험하게 되고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특별하냐면 뭐 망아지들은 태어나서 뭐 1시간이면 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자연 만물의 여러 생물들을 보면 어, 뭐 1년을 잘 넘지 않죠. 성체가 되어서 다음 계대,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를 생산하는 엄마가 되기까지 1년을 잘 넘지 않습니다. 뭐 좀 길었다 치더라도 뭐 2, 3년이면 충분히 이제 엄마로부터 독립한 개체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죠. 그렇게 생명이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얼마나 무기력하게 태어나냐면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죠. 얼마 동안 생존이 불가능하냐면 뭐 생후 뭐 10년?
10년 키우면 아이가 뭐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뭐 20년을 키워도 요즘은 독립하기 어렵죠. 그래서 요즘은 뭐 30년이 넘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기간이. 이처럼 사람은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엄마의 도움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존재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 엄마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느끼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초기 아동기 경험이라는 것이 이런 오리나 닭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엄마의 특별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핵심 감정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엄마가 좋아하지 않는 것, 엄마로부터 지속적으로 뭐 처벌을 받거나 엄마가 지속적으로 훈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특정한 패턴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버릇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양육 태도를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이제 좀 박탈하는 양육의 태도, 혹은 방치하는 양육의 태도,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양육의 태도, 혹은 적절한 양육의 태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고, 그 네 가지 정도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보통 네 가지 정도의 분류가 가능한 감정이 형성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초기 아동기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출생과 관련해서 초기 아동기 동안에 겪는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세계관의 중심에 핵심 감정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오늘 강좌의 제목이 뭡니까? 핵심 감정과 신앙 성장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때 신앙의 출발점이 뭡니까? 중생이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역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머니인 교회로부터 양육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머니인 교회 밖으로 나가서 믿음이 유지되어질 수 없다. 이런 설명들을 키프리아노스 같은 사람이 했고, 장로교의 여러 신앙 고백서들 안에도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사람의 어떤 습관이 잡히는 데 있어서 초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핵심 감정을 가지듯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교회로부터 신앙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 신앙 감정이 생기는 과정에서 교회의 양육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감정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여지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자극을 받죠.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가 발달해 있냐면 눈치라는 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죠? 이 눈치는 사실 외국에 없는 단어죠. 한국인에게만 있는 단어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눈치가 발달했는데, 그 눈치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원할 것 같은 거잖아요. 뭔가를 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또 원할 것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미리 챙겨주는 거죠. 우리 뭐 달리 표현하면 이제 배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 같은 것을 이제 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조심하게 되고, 직장 상사가 원할 것 같은 것들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회피하게 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뭔가 우리가 상호작용해서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극을 받게 되어질 때 그냥 지금 직장 상사를 만나서 직장 상사하고 관계에서 직장 상사가 나한테 주는 어떤 자극을, 이 사람이 이런 자극을 주니까 내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직장 상사가 직접적으로 야 이것 좀 해줘라고 했으면, 그렇게 시그널을 줬으면 그걸 하면 되죠. 근데 뭔가 이렇게 찾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찾는 것 같을 때 내가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을 때 물어보잖아요. 그죠? 뭘 찾으십니까? 부장님 뭘 찾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게 찾는 것 같은 행동, 그 사람이 찾는 것 같은 행동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그 행동이, 그 시그널이 찾는 것 같다는 것에 대한 내 내면의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게 눈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경험은 실제로 이 사람과 내가 맺었던 관계 경험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유래한 경험입니까?
내가 이전에 내 중요한 양육자와의 경험, 가정생활의 경험 내에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인 것이죠. 그 경험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 경험들이 핵심 감정의 한 부분이고 그 핵심 감정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려서 계속 엄마가 비난을 했어요. 비난을 당한 이제 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내가 딸을 키우면 우리 엄마처럼 안 키워야 되겠다. 이제 억울함 같은 게 생겼을 수 있겠죠. 엄마에 대한 이제 억울함 같은 것이 생겨서 이제 뭐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아들을 되게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서 아들을 되게 좋아하고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뭐 딸을 이제 이렇게 잘 대접하지 않고 뭐 집안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뭐 딸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들을 하찮게 여기는 집안도 있고 그건 집안마다 다 다르겠죠. 어쨌든 뭐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들에게만 잘해주고 자신에게는 잘해주지 않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한테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제 경향이 자기 마음속에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우리 엄마처럼 딸을 키우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크게 있는 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엄마가 계속 야단을 치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태도가 발달할 수밖에 없냐면 야단 맞지 않으려고 뭔가를 계속 잘하려고 하는 이제 어떤 태도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잘하려는 태도는 엄마가 계속해서 야단치니까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계속 완벽을 지향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뭔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자기를 이렇게 더 디벨로프하고 더 상승시키고 고양시키는 어떤 내적인 체계가 이 딸아이의 마음속에 발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엄마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딸한테 잘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이상적으로 딸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어떤 원망, 이제 이 풀필먼트라 그래요. 멀리 있는 소망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막 상상하고 발달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발달한 딸이 뭔가 완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했던 딸이 시집을 가서 딸아이를 낳았어요. 딸아이를 낳았는데 엄마처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이 크고 자기가 엄마한테 받지 못했던 것을 딸아이한테 주고 싶었던 마음이 크니까 딸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채워주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겠죠.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자기 안에 계속 엄마가 야단쳤고 야단친 것에 대해서 보상하고자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이상화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딸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숙할 수 있고 그 미숙한 것들이 나타날 때 적절하게 돌보고 살피고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숙한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막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기는 엄마처럼 안 하겠다고 막 결심을 했는데 실제로 아이를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면서 막 그것을 아이에게 표출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일들을 그래서 엄마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상담 장면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이제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투사적 동일시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거는 공격자하고의 동일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엄마가 자기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그 비난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받았던 이 딸아이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자체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엄마를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을 때 엄마로부터 비난받는 것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을 누구한테서 배운 거냐면 엄마한테서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공격자하고의 동일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엄마처럼 하지 않을 거야라고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를 자기의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엄마를 비난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비난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엄마의 행동을 계속 보고 미러링을 하면서 그걸 거울처럼 내가 답습하게 되는 거죠. 그 답습하고 그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비난당하는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노력하고 자기를 완벽하게 하고 자기를 이상화하면서 거기에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를 계속 입혔기 때문에 이 이상적인 이미지를 입힌 것에 미치지 못하는 딸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게 될 때 자기 안에서의 어떤 미움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대물림되어지는, 뭐 무슨 영적인 효과가 있어서 대물림되거나 귀신이 거기서 작용해서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이런 가족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최근에 이제 뇌신경과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건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냐면 이제 원숭이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제 원숭이 뇌에 이렇게 전극을 꼽아놓고 이제 한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이렇게 먹는데, 그 바나나를 먹는 원숭이를 보고 있는 원숭이의 뇌에 같은 부분이 활성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먹는 행동을 하는 원숭이의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것과 똑같은 부위가 그것을 보고 있는 원숭이에게서도 활성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게 미러 유런이라고 하는 거울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울신경이 사람에게 있고, 그 거울신경 때문에 엄마가 하는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으로 통해서 내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런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마음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부 자극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가 좀 뭔가 미숙하게 행동하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작동하는 방식인 거죠. 미숙하게 행동하면 그냥 적절하게 양육하고 아이가 잘 그걸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면 되는데, 엄마와의 관계 경험이 이제 아이하고 관계 경험에 그대로 투영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막 야단치고는 정신이 들면 후회를 하고 다음부터 더 잘해야지 하고 또 아이를 돌보다가 이제 뭐 또 야단치고 후회하고,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공부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바로 이런 요인들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감정은 이렇게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지는데, 이 움직여질 때 외부 자극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처음 만나는 자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여지는 어떤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패턴은 내 과거의 경험인 셈이죠. 나는 오늘 새로운 시간을 만나고 나는 오늘 새로운 사람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시간을 만나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그 만나는 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이 뭐냐면 내 과거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감정은 이렇게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자 세계관이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취하게 되는 어떤 태도인 것이죠. 핵심 감정은 주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애착이잖아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엄마를 애착합니다. 엄마로부터 분리되었던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면서 엄마를 애착하게 되죠. 애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보울비라는 학자가 애착 이론을 이제 얘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애착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어요.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뭐 EBS 같은 데서도 한번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었죠. 실제로 이제 반아이들 중에 애착 검사를 해보고 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들과 불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들을 이렇게 좀 변별을 하고, 그 반에서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3명씩 적어라, 뭐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한 거죠. 근데 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막 되게 인기가 있고 반 친구들한테 이렇게 초대를 받는 반면, 불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초대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실질적으로 뭐 이런 사회적 관계망에서부터 이제 소외가 되어지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주로 언제 결정되어지냐면 보통 생후 18개월까지 주로 결정돼요.
아이가 누구를 애착할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애착할지를 주로 이 시기에 결정하게 되고, 이 시기에 애착 경험이 이제 좋으면 신뢰를 마음속에 가지게 되고, 애착 경험이 나쁘게 되면 의심과 불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사회심리학을 했던 에릭슨이 이제 불신 대 신뢰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 이 기간 동안의 경험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정 애착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사랑받는 것과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독백인 경우라 하더라도 대상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죠. 대상이 없이 우리가 말을 하지 않거든요. 뭔가 대상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그 안에 세 분의 인격이 계셔서 세 분의 인격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삼위일체적인 특성을 인간의 인격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욕구가 어떻게 좌절되느냐라고 했을 때 부모의 어떤 양육 패턴이 있는 것이죠. 욕구와 좌절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낮과 밤과 같아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상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가정에서 자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집이 건강하고 부모가 이제 관계를 잘하고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잘하고 그런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혀 불만이 없는 사람이 상담 사역을 할까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 안에 무엇에 대한 결핍이 있냐면 이런 관계 문제에 관한 결핍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비슷합니다.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결국 욕구라는 것은 무엇과 결부되어져 있냐면 내가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한 좌절을 경험한 것과 결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에 이제 그 할아버지 나오셨죠? 안성탕면만 20몇 년간 드신 할아버지. 이제 먹는 것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너무 가난하고 먹지 못해서 이제 그 먹는 것들에 대한 깊은 인상과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만을 계속해서 드시는 일들이 이 좌절과 욕구의 관계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우리가 이런저런 욕구들을 가지지만 어떤 욕구를 가지든지 간에 그 욕구를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 어디에 다 연결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냐면 사랑받는 것 문제와 인정받는 문제에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주로 이제 내 양육자와의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을 이제 내 주요 양육자가 해주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 좌절을 하게 되고 그 좌절은 결국 미해결된 과제로 남게 되고 미해결된 과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려고 들 때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여유롭게 이렇게 막 얘기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냐면 그런 것을 표현할 때 그것을 지지해 주거나 그걸 격려해 주거나 그것을 이제 좋아하거나 이런 양육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지적하고 좀 더 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할 것을 요구하고 더 잘하기를 요구하고 막 지적받고 이러면 아이들 마음에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긴장이 생겨서 잘하려고 하는데도 지적받고 또 지적받고 하니까 그 지적받는 것이 자꾸 내면화되면서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기준이 높아지니까 말을 잘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오면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니까 제대로 이제 표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누군가와 관계에서 그냥 자유롭게 자기를 얘기하고 그 사람과 소통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눈치를 보고 상대방이 어떤지를 살피고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도 꺼리고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죠.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데는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뭐가 내면에 존재하고 있냐면 어떤 특정한 욕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 선조들은 이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속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얌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말 안 하고 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러는 게 표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나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줄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지 않으니까 표현하는 것을 참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욕구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서로 상호 간에 무언가를 나누는 아까 전에 말했던 투사적 동일시의 어떤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누는 관계 속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결핍되어져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의 좌절의 경험이 계속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투영되고 현실에서 나는 전혀 새로운 일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이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핵심 감정이라고 하고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핵심 감정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작용합니다. 뭐 이쯤 오면 이제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저는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핵심 감정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뭐 이렇게 강연이라든지 설교라든지 대중 앞에 쓰는 게 저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사실은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보면 되게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려서 이제 이런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랑 옷 사러 나가면 기쁘게 나가서 항상 따로 들어오거나 울면서 들어오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이제 엄마가 입히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입고 싶은 게 있고, 근데 이제 그냥 입히고 싶은 게 있으면 너 이거 입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참 말하면 차라리 나은데 그게 아닌 거죠. 네가 마음대로 골라라고 해놓고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그걸 고르면 표정이 안 좋고 이제 얼굴색이 달라지고 이제 자기가 나한테 베풀어야 될 사랑을 이렇게 철수하는 것 같은 그 냉정한 표정 있거든요. 어머니가 가지신 그런 이제 그런 행동들을 볼 때마다 이제 저는 어떤 게 발달했겠어요? 어머니의 어떤 요구에 맞추려고 하는 어떤 그 내면적인 요구가 발달하게 되고 그렇게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잘 맞춰지냐면 잘 안 맞춰지죠. 이제 어머니는 계속 그걸 거절하니까 동시에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제 욕구는 무엇의 표현이기도 하냐면 그렇게 나를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욕구와 좌절이 낮과 밤이며 서로 맞붙어 있고 동전의 양면이라는 게 이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점심 때 이제 도시락 전도 모임이라고 해서 전도 모임을 하고 도시락을 먹고 이제 전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전도 모임을 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과 선배 중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오는 길에 이렇게 마주친 거죠. 날 보고 점심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왜 하겠어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점심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선배 저 밥 먹었어요. 지금 같이 식사할 사람이 없어요? 다른 분이랑 좀 이렇게 식사를 하세요 하고 그냥 제가 수업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되면 안 먹었는데요. 같이 식사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밥을 먹고 나서는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마음을 내가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가. 되게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는 만큼 그 맞춰지지 않을 때 오는 좌절이 있는 거죠. 이런 경향은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제가 이제 대학 때 이제 CCC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CCC 체프를 가면 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소개를 100번 넘게 해요. 근데 100번 넘게 하면 그 이름을 다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멀리서 채플에서 봤던 친구가 와요.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물어보고 내가 지난번에 소개를 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미안하다. 이름이 뭐였어? 하고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거절감이죠. 상대방이 거절감을 느낄까 봐 건너가는데 사실은 상대방이 거절감을 느낄까 봐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은 누구 겁니까? 제 거잖아요. 그죠? 제 건데 그 사람이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불편하고 불안하니까 회피하는, 대인 관계를 회피하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가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만났던 대학의 여러 선후배들이나 선교단체에서의 친구들이나 뭐 동기들이나 후배들은 사실은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그런 감정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이제 핵심 감정으로 보면 이런 이제 그 거절이 주된 이슈고, 거절하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한 노력이 제 안에 있고, 그 거절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결국은 제 안에 큰 거절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큰 거절감은 결국 내가 거절 당하지 않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주는 존재에 대한 어떤 갈급함, 그런 이상화되어져 있는 타자에 대한 인식,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현실에 더 적응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을 낳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뭐 이렇게 내가 평소에 말을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잘 했더라면 그냥 편안하게 말을 할 건데, 이제 이렇게 내가 표현하면 그 사람이 거절할 것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강연이나 설교를 하고 나면, 제가 처음 이제 30대에 설교를 하고 나면 그날 잠을 잘 못 자요. 보통은 설교하기 전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설교 뭐 준비하고 막 이렇게 서서 잠을 못 자는데, 설교 끝나고도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왜 못 자냐면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이 말을 실수한 건 아닌가? 뭐 이게 자꾸 리플레이가 자꾸 내 안에서 고장난 테이프 레코더처럼 리플레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행동, 이런 게 일어나면 내가 괴롭지 않겠어요? 그런 괴로움을 이제 반감시키려면 관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관계를 줄이면 나는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유롭겠습니까?